여러분, 경제학 교과서 딱 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마 대부분은 깔끔한 그래프랑 복잡한 수식,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경제를 설계하고 중앙은행이 모든 걸 통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솔직히 좀 졸리죠? 근데 그거 사실 동화에 가깝습니다. 진짜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기묘하고 지독할 정도로 인간적입니다. 오늘 이 숨겨진 돈의 역사를 제대로 파헤쳐 볼 텐데요. 부와 번영으로 가는 지혜의 문을 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여정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서사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금융 시스템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세상의 돈은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였습니다. 정부도 법도 아닌 사적인 동맹, 상인 디아스포라, 종교기사단, 길드, 그리고 특정 가문들이 국경을 넘어 작동시키는 거대한 신뢰의 그물망. 국가가 그 존재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들은 이미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법이 아니라 관계로 움직였습니다. 충성심으로, 그리고 종종, 그림자 속에서 말이죠. 이런 네트워크가 왜 필요했는지 알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원시적인 세상을 상상해야 합니다. 중앙은행도, 주식거래소도, 예금자 보호법도, 심지어 통일된 화폐조차 없던 시대. 돈이 급한 왕이 금화나 은화 가장자리를 살짝 깎아내면 다음날 내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세상. 해적, 군벌, 폭풍, 전염병, 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장거리 무역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이런 세상에서 국경 너머로 돈을 보낸다는 건 어떤 정부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의 신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리스크가 큰 환경이 아니었어요. 금융계의 무정부 상태, 금융 아나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법이 아닌 정체성이 글로벌 상거래의 기반이 됐습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언어, 같은 종교, 같은 신호와 의무를 공유하는 집단에 속해 있다면 당신의 부는 수천 킬로미터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냥 혼자였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국가가 아닌 커뮤니티에 의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주목할 만한 커뮤니티 중 하나는 바로 유대인 상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중세 초기부터 유대인 상인들은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를 오가며 무역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집단이었습니다. 여러 언어에 능통했고 이동이 잦았으며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전역에 걸쳐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남들이 국경선을 볼 때 그들은 기회를 봤습니다. 왕국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할 때 그들은 히브리어, 아랍어, 스페인어로 쓴 편지를 사촌과 파트너를 통해 전달했고 이 신뢰의 사슬은 절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네트워크는 최초의 국제 신용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지 법보다 동족 간의 충성심이 훨씬 더 강력했으니까요. 하지만 유대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중해 건너편에서는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인들이 자신들만의 금융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회는 해상보험, 초기 형태의 합작투자, 그리고 정교한 신용 파트너십을 발명했습니다. 항해 일지와 외교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른 상인들보다 몇 주나 먼저 정보를 얻었죠. 베네치아는 그냥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의 신뢰 위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금융 운영체제였어요. 한편 제노바는 현대 헤지펀드처럼 리스크를 거래하는 은행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페인의 제국 확장에 자금을 댔습니다. 세계화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수세기 전에
이들은 이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더 북쪽으로 가면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가족보다는 거대 기업처럼 보이는 네트워크, 바로 한자 동맹이 무역을 지배했습니다. 리베크, 함부르크, 리가 같은 수십 개의 상업 도시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상업 제국처럼 행동했죠. 그들은 자체 함대를 이용해 무역 독점권을 강제했고 무게, 측정 단위, 계약서, 신용 조건을 표준화했습니다. 주식회사라는 법적 개념이 생기기 400년 전에 이미 다국적 대기업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한자 동맹은 잘 조직된 네트워크가 웬만한 왕국 전체보다 더 강력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또 다른 디아스포라가 조용히 장거리 금융기술을 마스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뉴줄파의 아르메니아 상인들이었죠. 1600년대에 이들은 암스테르담에서 벵골, 이스파한에서 마닐라까지 이어지는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가족관계, 여러 언어로 된 서신, 그리고 내부 중재 시스템만을 이용해 적대적인 종교와 정치적 국경을 넘어 비단, 은, 향신료, 그리고 신용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신뢰성은 사파비 제국과 유럽 상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보다 그들의 네트워크를 더 믿었으니까요. 어딜 봐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국가가 신뢰를 제공하지 못하는 곳에서 네트워크가 그 신뢰를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극적인 비밀 금융 네트워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투 수도사 집단, 성전기사단입니다. 1119년 기독교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된 이들은 곧 칼보다 더 강력한 것, 바로 금융을 발견합니다. 성전기사단은 유럽과 레반트 전역에 안전한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곳에서 예금을 받았고 대륙을 건너 상환할 수 있는 암호화된 신용장을 발행했죠. 사실상 국제 전신 송금을 발명한 셈입니다. 그들의 부와 비밀이 커질수록 정치적 위험도 함께 커졌습니다. 결국 1307년 빚더미에 앉아있던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는 수천 명의 기사단원을 체포하고 자산을 몰수한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단의 신용, 예금, 국제송금 시스템 자체는 살아남아 후대의 다른 네트워크와 기관들에 흡수되었습니다. 중세 후기에 이르러 유럽 금융 엘리트의 중심은 종교단체에서 강력한 가문으로 이동합니다. 이탈리아의 바르디, 페루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메디치 가문, 나중에는 독일의 푸거 가문이 유럽 금융의 척추가 되었죠. 이들은 주요 수도의 지점망을 구축했고 왕의 전령보다 빠르게 돈을 옮기기 위해 암호화된 통신을 사용했습니다. 현대적인 복식부기를 발명했고 왕, 교황, 제국에 자금을 댔습니다. 푸거 가문 하나만으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칼을 5세의 선거 자금을 댔으니 사적인 금융이 공적인 권력을 결정할 수 있음을 증명한 셈입니다. 이 가문들은 군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정보의 속도와 신용 레버리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시장을 움직이는 바로 그 힘이죠. 하지만 금융 권력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식, 즉 정보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 어떤 정부보다도 더 많은 글로벌 지식을 통제했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회입니다. 1540년에 설립된 예수회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 전역의 학교, 선교부, 과학 전초기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해안을 측량하고 무역로를 기록하고 지역 경제를 연구하고 왕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은행가는 아니었지만 상인과 군주들이 의존하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했습니다. 근대 초기의 정보는 곧 화폐였고
예수에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정보 브로커였습니다. 유럽이 계몽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또 다른 네트워크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상징, 의식, 그리고 비밀 엄수라는 장막 뒤에 숨어 있었죠.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들의 집회소는 상인, 은행가, 과학자, 정치인, 혁명가들의 만남의 장이 되었습니다. 통신이 느리고 정부가 부패했던 시절, 프리메이슨의 악수 한 번이 어떤 법률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으로 신뢰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산업가들과 중앙은행가들 다수가 이 모임의 일원이었던 이유는 국경을 넘어 엘리트들이 협력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대 금융의 서막처럼 들린다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마지막 변화는 한 가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일부 국가보다 더 강력해졌죠.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국제금융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전의 네트워크들이 느린 수송대, 분실되기 쉬운 편지, 계절에 따른 무역로에 의존하는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에서 가장 빠른 사설통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왕실 전령보다 빨랐고 군대 파발마보다 빨랐으며 어떤 경우에는 정부 정보기관보다도 빨랐습니다. 어떤 소식이 터지면 로스차일드는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에서 정보는 단지 힘이 아니라 바로 수익입니다. 다섯 아들을 각각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나폴리 유럽의 주요 수도에 배치함으로써 그들은 암호화된 편지, 신뢰할 수 있는 전령, 그리고 깊은 개인적 신뢰로 연결된 동기화된 다도시 은행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네트워크들이 발견했던 모든 것의 정점이었습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고 경쟁자보다 빠르게 정보를 옮기고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며 가족의 충성심을 통해 신뢰를 강화하는 것. 그들은 마법사나 배후 조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대의 그 누구보다도 이 네트워크 게임을 더 잘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는 정부들에게 자금을 댔고 기술적으로 전쟁 중인 국가들 사이에서 돈을 옮겼습니다. 통화를 안정시키고 철도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며 현대 경제의 동맥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가 신문, 외교관, 군대보다 빨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도 전에 시장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비밀 금융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적인 네트워크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표현이었습니다. 19세기가 전개되면서 마침내 국가가 그들을 따라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 증권거래소, 어음교환소, 국채시장 같은 공공기관들이 등장하면서 정부는 사적 네트워크에 힘을 길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도 네트워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현대 세계의 새로운 구조 속으로 합쳐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현재로 이끌어줍니다. 표면적으로는 질서정연하고 규제받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우리는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이 법, 투명성, 재무제표, 통화 정책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는 척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통제하고 정부가 자본 흐름을 통제하며 규제 당국이 리스크를 통제한다고 상상하죠. 하지만 그 세련된 표면 뒤에는 오래된 기계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그림자 금융, 즉 공식적인 규제 밖에서 움직이는 수조 달러는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인들의 장부에 금융활동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미국 관할권 밖에서 미국 달러가 유통되는 유로달러 시장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국경을 넘나드는 신용망과 거의 똑같이 작동합니다.
조세피난처의 은행들은 성전기사단이 즉시 알아볼 방식으로 신뢰, 비밀, 사적 관계에 의존합니다. 사모펀드 네트워크, 벤처 캐피탈 서클, 그리고 엘리트 비즈니스 포럼은 새로운 프리메이슨 로지입니다. 법보다 접근성이 더 중요한 조용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향력의 집결지죠. 글로벌 정보기관과 다국적 기구들은 현대판 예수회처럼 행동하며 대륙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마쿠에서 외교 및 경제 정책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금융 플레이어들, 즉 중앙은행, 다국적 기업, 국부펀드 등은 거의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컨퍼런스, 동맹, 메신저 채널, 조정그룹, 그리고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는데 이는 중세상인들이 의존했던 구조와 똑같습니다. 구조는 바뀌었지만 기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대시대의 모든 금융위기 뒤에는 여전히 이 오래된 네트워크의 윤곽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붕괴 때 제도는 실패했지만 은행, 규제 당국,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의 사적인 관계가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지를 결정했습니다. 유로존 위기 때 구제금융을 결정한 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 재정적 영향력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규제 당국이 반응하기도 전에 변호사, 회계사, 은행가, 다국적 기업 임원들로 구성된 사적인 그물망이 정부가 규칙을 만드는 것보다 더 빠르게 국경을 넘어 돈을 옮기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보기 쉽지만 그건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들은 사악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신뢰, 정보, 조정 없이는 기능할 수 없으며 오늘날의 정부조차도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시장이 공황에 빠지고 통화가 붕괴하고 국가가 부도날 때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긴급 신용공여, 마쿠 협상, 시스템 자체보다 서로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의 조용한 전화통화.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주요 공공금융기관은 사적인 네트워크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으며 진짜 권력은 바로 그 네트워크 안에 존재합니다. 성전기사단은 단순히 신용장을 발명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과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대륙을 연결한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인들은 단순히 은행업을 발명한 게 아닙니다. 예수회는 단순히 지식을 수집한 게 아닙니다. 프리메이슨은 단순히 비밀회의를 연 게 아닙니다. 한자동맹은 단순히 항구를 규제한 게 아닙니다. 로스차일드는 단순히 제국에 자금을 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오늘날 글로벌 경제의 신경계를 구축했습니다. 법보다, 정부보다, 그리고 종종 시장 자체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신뢰, 레버리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영향력의 그물망을 말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 속에 살고 있는가? 제도의 시스템인가? 아니면 제도의 옷을 입은 네트워크의 시스템인가?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신뢰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신뢰는 공공 시스템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여전히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금융위기 때마다 올바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는 이유입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금융은 그림자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 그림자는 여전히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